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자, 시장 최근 반등이 또 굉장히 잘 나오다가 FOMC를 앞두고서 오늘은 약간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시장에 또 악재가 될 만한 발언들을 했죠.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임기를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 앞으로의 한 달 동안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의 시장 장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더욱더 전략을 좀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될 때까지 전략을 꾸려 나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오프닝 때 잘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야인 시대가 30분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렇죠. 나름 좀 저희도 여유가 좀 생겼는데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딱 예상한 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잠깐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로 일단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최근에 연속해서 좀 바닥을 잡는 구간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 약 코스피 2,400선을 전후로 하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저가 심리가 살아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코스피가 PBR 0.8배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서 뭐 코로나 때나 아니면은 뭐 일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떨어졌던 적이 없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즉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던 저가 매수 매력도 구간에서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좀 잘 해줬죠.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솟아나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도 어찌됐든 가결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 매물이 나온 게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FOMC도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임기 시작일이 아직까지는 또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쪽에 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하락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코스피가 저가 부근에서 코스피 2,500에서 2,550선 딱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맞는 전략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무언가 지수에 연동되는 대형주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아마 당분간은 개별주에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를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과는 무관하게 좋은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에는 시장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특히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게 오늘 하루의 그런 장세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전적으로 좀 공감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개별주 장세.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섹터 단위에서 보면은 대장주라든지 이제 중심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고시총주들 보면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다 사실 SK 하이닉스 정도 제외하고는 다 쉬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와중에도 조선주라든지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해서 잘 방어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냥 대놓고 좀 쉬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심주들이 쉬어가는 와중에 움직였던 거는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각종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때지 않았나 싶고요.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는 러시아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재건주들이 출발할 때부터 쐈고
실제로는 장중에는 다시 정치인 테마주들이 서로 이제 수급을 돌려막기를 하는 이런 형태만 지속이 됐죠. 근데 이렇게 되는 개별 종목 장세는 전반적으로 어떻냐면 지수를 놓고 보면요. 개인들 매수세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형태 그리고 큰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수급으로만 이렇게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하는 장세는 우리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지속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에서는 지금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략을 잘 구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 저는 이제 돈 많이 움직이는 테마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에서 타겟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트레이딩 자신 없는 분들은요. 지금 괜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뭘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말 뭐냐면 지금 내가 자신 없는 분야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돼서 좀 섣부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좀 끌고 가는 형태 그리고 우량주, 가치주를 주로 타겟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시즌이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정치 이슈를 제가 여기서 막 다 풀 수는 없지만 해소되어지는 와중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주 목요일에 FOMC가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환율입니다. 그럼 환율이 잡힐 수 있는 가장 단거리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번 FOMC 이후의 환율 레벨이 가장 중요할 건데 아무래도 중로는 1,420원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레벨을 잡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여부지 않나 보고요. 어차피 금리 인하가 25bp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95%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와 김근호 전문가님의 시각은 거의 동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수단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기대를 하기 어려우니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은 트레이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분하게 나의 입맛에 맞는 투자 종목들을 기다리는 것.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최선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을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또 시장에서 워낙에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야인 시대가 확대 편성되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또 해드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또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 또 상담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밑에 배너로 나가고 있죠. 02-325-8200 번호로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궁금해님께서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3,500원에 100%입니다. 1년 넘게 보유하고 물타기한 가격입니다. 1월쯤 얼마가 가능할까요? 혹시 삼성이 지분 확보할 수도 있어서 손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비중 100%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또 이제 위험성이 큰 그런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비중 100%를 들어갈 거면 확실하게 좀 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 비중을 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이 만약에 망가지는 구간이 왔을 때에는 또 확실하게 손절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결단이 필요한 굉장히 조금 중요한 비중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이죠. 왜 테슬라의 움직임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2차 전지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이제 2차 전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머스크라는 인물로 인한 종합적인 기업으로 봐야죠.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등등 해서 종합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또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뭐 관세 부과하겠다, 보조금 지원 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 쪽에는 또 오히려 이 부분이 이득이다, 호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나가 떨어지게 되면 테슬라는 오히려 이제 경쟁사가 줄어드는 거니까 지원금을 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반사 수혜가 되지 않나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선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의 한 축이라고 봐야겠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우주항공, 그다음에 로봇 쪽도 들어가니까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에 관련해서 한 차례 트레이딩이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장에서 현재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크게 관심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올해 총 매출이 4분기가 반영되지 않은 3분기 동안의 매출이 채 100억이 안 됩니다. 상장사가 채 100억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적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물론 이번 4분기에 그래도 매출과 이익폭이 살짝 끌어올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2조 5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2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사실 실적 부분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첫 상승 출발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전에 너무나도 크게 기대감을 반영했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선 구간을 싹 다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예는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가 있겠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었고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이 들어왔지만 최근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그림 나왔죠.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 나와주고 그러면은 잘못된 예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2차 전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두터운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존재하고 그만큼의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그림이 가깝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만 원 구간부터 약 14만 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 구간에서 하고 있는 모습,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 막혀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삼성도 지금 돈 벌 거리들을 무언가 좀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에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지금 뭐 AI 반도체 쪽, HBM 쪽도 그렇고 무언가 선두권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쪽도 지금 최대한 수율을 잡고 그다음에 HBM도 SK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다른 먹거리들도 최대한 좀 범위를 넓혀 놓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끌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성 자체도 내년에 크게 뛰어오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한동안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매수가가 20만 원이신데 20만 원까지 사실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만 원, 15만 원 구간의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6만 원 구간, 17만 원 구간 삼켜내야 될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결론적으로 삼키고 상승이 나오려면 로봇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완전한 주도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기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비중이 이렇게 좀 크게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해칭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확연하죠.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 쪽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먹거리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 쪽이라든지 AI 쪽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큰형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또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먹거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들고 가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포트에 비중 100% 차 있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해칭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향후에 한 차례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꾸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또 비중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상승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일부 비중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 그리고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때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26,600원에 19%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 가이던스가 높고 HBM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도 있고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기다리면 손실 없이 팔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주가 맞죠. 이제 실제 수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만은 관련주로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든지 지금 후공정 측정 장비도 개발하고 있죠. 이거 진행하게 되면 HBM 직접 수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아마 가이던스 얘기해 주신 게 시장 컨센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HBM은 성장을 할 거니까요. 지금도 완판이고 내년에도 완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로스테크가 그러면 왜냐하면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거 국내로 가져왔고 그러면 HBM 단에서 국내 기업을 우선순위 둔다라면 오로스테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판단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파이가 막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난 2분기 때 실적 안 잡혔던 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잡혀가지고 지금 4분기 실적까지는 좀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퍼포먼스가 엄청 또렷하게 나오는 것만큼은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스몰캡들 있죠. 특히나 이 검사 장비, 계측 장비들은 뭘 타냐면 반도체 업황을 엄청 많이 타요. 반도체가 내년에도 많이 팔리겠네?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주면 그리고 그 증설이 약간 아쉽지만 이제 국내 증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산 장비 다 써요.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증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스몰캡들은 수혜를 좀 덜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지금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무작정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오로스테크가 엄청 안 좋아서 위기인 기업이냐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큰 방향에서 보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 후반부 정도까지는 이제 메모리 판가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HBM에 지금 당장 막 엄청 속해가지고 HBM 중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이랑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 꺾이는 때까지는 좀 안 좋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평단이 높으면요, 스몰캡은 사실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해야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잡힌 가격이 보면은 7월에 이거 오로스테크를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잡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기술 분석 조금만 드리면 자 보세요. 고점을 형성하잖아요, 한번. 고점을 형성하면 기술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전 고점 못 넘어가요. 계속 못 넘어가죠. 기술 반등이 발생해도.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 상태,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옳은 건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저가에서 반등 나올 때 팔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 자, 이 저가 나왔네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락바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지금 지수가 엄청 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왜 추상적이라고 얘기 드리냐면 자, 이거 전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긴 바닥 같지 않으세요? 여기도 바닥 레벨 같이 보이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바닥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한 복핸들이 한 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형태는 내려가는 종목들이 항상 나와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하는 건데 사실 그걸 맞추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미래 여파을 거의 100% 맞추더라도 차트는 그렇게 안 움직일 때도 많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시총 1,000억, 2,000억짜리 스몰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들고 갈 거면 스몰캡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딩 해도 됩니다.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잘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 드릴 때마다 이렇게 크게 물려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량주를 끌고 가는 전략으로 비중을 밑에서 담고 막 이런 형태가 아니고 위에서 이 정도면 빠졌나 하고 들어가는 떨어지는 칼날을 아예 잡던지 칼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는 아예 고점대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잡아서 들고 오신다든지 이런 형태는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26,000원까지. 이거 제가 아까 업황 얘기 드렸지만 한 1년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HBM 퍼포먼스가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 독점 중인 거를 타파하고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전반 업황이 개선되는 반도체 메모리 전반 업황이 개선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기다리세요로 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책임감 없는 태도죠.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합리적인 거는 상방으로 열린 데까지 보고 손실폭을 줄이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비중 19%면 사실 20%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산 다음에 쭉 빠졌어요. 근데 여기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이 거의 20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아, 이때라도 팔걸.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걸 저는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떨어지는 칼날 잡을 때 또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갈 때는 스몰캡보다는 좀 더 실적 베이스의 튼튼한 종목을 본다는 거. 왜냐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완전 다르게 간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방으로 열린 게 이제 2만 원에서 22,000원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60%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50% 내지 60%까지 올라가는 이 형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AI향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 잡겠다고 맞춤형 반도체 AI 칩을 브로드컴이 하겠다고 시사를 했죠. 이 영향으로 어제 유리기판 움직이고 오늘 디자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전반 반도체가 다 한 번씩 상승을 해준 건데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이게 지속되는 거는 다 SK 하이닉스 모멘텀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상방으로 열리는 거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레벨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시건 또는 손실을 줄이고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끌고 가려면요. 제가 SK 하이닉스 왜 비교 드리냐면 이거 보세요. 다르죠? 이런 게 이제 대형주들 실적 베이스 종목들은 락바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런 회복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하락에 대한 낙폭이 다른 스몰캡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방으로 튀는 것도 좀 적죠. 무겁다 보니까. 그럴지언정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이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는 가져가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스테크는 열린 구간 22,000원에서 2만원에서 25,000원 얘기 드렸죠. 네, 그 구간까지만 보시고 비중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땅하는 일께서 코이버 5,137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역시나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개별주들이 좀 많이 돌다 보니까 개별주들을 또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최소한 2등주까지만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의 대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크게 상승률이 나오는 건 X게이트죠. 그리고 X게이트에 이어서 2등주로 움직여주는 게 KCS입니다. 그러면은 딱 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후발주자로 3등 정도까지만 아톰 같은 이러한 종목들까지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지수가 박스권이잖아요.
지수가 박스권인데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통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는 쭉쭉쭉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 차례 사이클이 나오면 순식간에 차익 실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KCS랑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1등, 2등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얘네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1등, 2등이 사실 이미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상등, 4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접근하신 호이버 같은 경우에는 4등, 5등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다 올라간 다음에 따라간 뒤에 추가적으로 또 따라가는 덩치가 작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용도로 보통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에 맞는 적절한 종목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4등, 5등 정도로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내에서 1등, 2등이 이미 확연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또 물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종목군들은 보게 되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완전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지금 대장주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스게이터, KCS 같은 대장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고 지금 뭐 미국 장에서도 알파벳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코이버도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처럼 기회 왔을 때에는 그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뭐 그렇게 다른 종목들 비해서 강력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4등, 5등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트레이딩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다음에 접근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강한 1등, 2등주. 왜냐면 1등, 2등주에 또 물리더라도 그쪽에 물려야 그래도 탈출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그런데 4등, 5등을 들어가 버리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약하기 때문에 한번 물렸을 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한 4,700원 정도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 혹은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트레이딩을 하신다. 이러한 이제 트레이딩에 속하는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등주까지만 접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삼양식품 62만 원에 10% 불닭의 힘을 믿고 샀습니다. 사고 난 이유 잘 모르는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불닭의 힘 요즘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실적 베이스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섹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독주입니다. 혼자 독주. 오히려 이제 라면의 실제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유통 대장 농심인데 쉬고 있죠. 삼양식품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종목은 되게 잘 보셨습니다. 실제로 얘는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삼양식품이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0만 원 매출을 나오면 80만 원 외국에서 팔아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 파는 게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거를 엄청 비싸게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식품 분야 같은 경우는 가공 아무리 잘해도 영업이익률 10% 넘기 쉽지 않습니다. 잘 나오는 애들이 한 8%, 9% 나오는데 20% 지킨다는 건 뭐예요? 2배가 넘는다. 더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불닭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죠. 그래서 이제 불닭 소스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어떤 걸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완전한 신고가 영역이에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완전 신고가입니다. 없죠. 매물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 삼양식품 불닭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입니다.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눈치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던질 거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인데 길게 횡보하고 올라가면 생각보다 긴 시간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근데 이거 제가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혼자 독주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다른 리스크라고 할까요?
또는 새로운 시장의 중심주들이 등장한다든지 지금은 중심주가 없어요. 지금 주도주가 뭔가요?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바이오였죠. 조선이었죠. 방산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쉬고 나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도주가 등장하는 구간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쉬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테마주나 뭐 신규주들 이런 거 움직이고 또 하나가 그동안 실적 좋았던 애들, 쉬었던 애들이 그래? 그럼 내 차례인가 하고 내 순서로 움직이는 형태가 등장하곤 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고요. 그럼 이게 끝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평선 매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5일선 깰 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자. 5일선 깰 때까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5일선 깨면 한 5% 정리. 근데 5일선 한 번 깼다고 보통 쉽게 죽지 않아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완전 실적 모멘텀으로 쭉쭉 뻗는 애들은 5일선 한 번 깼다고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비중만 5일선 깨면 정리하고 나머지 또 들고 가고 또 5일선 깨면 또 정리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켜보셔도 되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장의 종목 참 잘 고르셨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관점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비싸서 못 사죠, 이거. 삼양식품.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이 매수하신 분은 이 비싼데 산 거예요. 이런 신고가 라인에서. 근데 이렇게 살 때는 되게 잘하셨어요. 결과론적으로 되게 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흔한 이제 매물에 치여서 내려가는 구조 잡히면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요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숑님께서 자람테크놀로지 38,000원에 5%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또 이제 잘 수익 중이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이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쭉 지속성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 그 다음에 뉴로모픽 반도체, 이러한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 굉장히 또 국한되어 있잖아요. 이쪽에서 굉장히 좀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고, 내년에 이러한 AI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쭉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어느 정도 또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들과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측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관련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잖아요. 비단 자람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암 디바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 다 일제히 상승이 나왔죠. 즉, 오늘의 상승은 일단은 자람테크놀로지 혼자서만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부는 AI 광풍에 따라서 AI 반도체 쪽으로도 같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또 국제 과제, 국제 기관으로 또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기대감을 가져간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강력한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매물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종가 부근 5만원 부근에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끝났잖아요. 윗꼬리를 그리고 끝난 이유가 앞선 구간에 1차 매물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6만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일제히 다 수급을 받아준 쪽이 AI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 다음에 뉴로모픽,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람 테크놀로지 혼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테마단으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테마가 얼마나 또 지속성을 가져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AI처럼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오고 그 광풍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스트 소프트처럼 수급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매물 구간 그냥 다 삼켜내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또 밀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만 원 구간에서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 삼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2차 목표가는 6만 원, 3차 목표가는 약 한 7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인 쪽,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쪽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5만 원 구간을 삼켜주는지 보시고 5만 원 구간을 삼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은 홀딩 후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SP 소프트 9,68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 오늘 사신 것 같죠? SP 소프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제 MS 라이센스 가지고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랑 솔루션 합쳐가지고 이제 B2B 서비스 제공하고 솔루션 제공하는 이런 형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솔루션이 아니죠. 이게 사실상 이 솔루션 하는 기업들 AI 단에서는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자 단위로 보면요. 근데 SP소프트가 지금 AI에 이제 얽혀져 있죠. 그래서 수급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SP소프트는 이거 완전 트레이딩 뷰입니다. 예, 그래서 열린 만큼만 가져가고 또 열린 만큼만 트레이딩하는 이런 지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그런 거는 전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한데 자리가 좀 아쉽죠. 이게 지금 단기로 보면은 위에서부터 보면 엄청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올라가서 잡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AI 딴 종목들 명인들을 보기 지지난주였나요? 트레이딩 뷰 말씀드릴 때 이제 이 종목을 얘기 드린 건 아닌데 이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 무조건 준다. 이런 데서 잡으셔라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네들은 이런 특히나 이 테마단 스몰캡들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이런 구조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가를 아직 못 잡고 있죠. 지금 상장 초반 가격대 정도 레벨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1차 바텀은 이쪽 잡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기간 투자하다 보면 다 깨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 단기 타점만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잡았다라면 큰 수익 보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레벨대가 이제 12,000원 정도대 이 정도가 보이는데 이거는 거래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2,000원대까지 이제 풀홀딩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헤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는 좀 움직일 건데 중요한 거는 위로 움직이는 거 12,000원 되면은 전량 수익 실현 챙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밑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한 8,500원? 요 레벨부터는 로스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형일 전문가님 이야기하셨듯이 대장주랑 2등주, 3등주 개념 이야기하셨잖아요.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들에서는. 근데 SP 소프트는 지금 사실 그 여부에서는 1등, 2등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간추려 들었던 게 차라리 이런 AI 종목들이 너무 많이 그때 튀었죠. 뭐 마음 AI도 튀었고 의료 AI도 다 튀었고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괜찮다 싶은 애들 딱 3개 보여드렸던 게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제가 직접 추천주로 드렸던 건 네이버입니다. 차라리 이쪽이 저는 조정 나오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SP소프트는 제가 드렸던 전략 참고하시고 그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AI가 지금 쉽게 꺼지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증시에 AI 바람이 불고 있는 거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다음 차시 타겟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총사, 한컴, 네이버, 이스트소프트로 관점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보다 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하팅님께서 삼성 SDI 33만 원에 15% 목표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이제 또 오늘 발언을 했죠. 관세에 대한 부분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뭐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은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IRA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제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는 뭐 캐즘 구간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어찌됐든 캐즘 구간을 잘 지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캐즘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중국 전기차가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들, 뭐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조업들이 중국 쪽에 좀 다 따라잡힌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이제 인건비가 좀 싸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따라가기가 좀 힘든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는 벌리면서 우리나라가 또 수익성을 끌어올렸었는데 중국이 기술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옛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을 좀 견제한다라고는 하지만 CATL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관세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조금 폐지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사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사실 업황이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보니까 무언가 확연하게 좋은 이슈가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업황의 힘에 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오늘 저가 깨버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가를 깨버렸습니다. 저가를 깨버렸다라는 말이 의미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근에 지지했었던 지지라인 투매가 나오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심리 라인을 깨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트럼프 임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지금 임기 시작까지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임기 시작하기 이전에 트럼프가 액션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IRA에 대해서도 이제 무언가 스탠스를 변화할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IRA 폐지,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최소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이전까지는 무언가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저가를 깨버리고 있는 대형주들이 다 같이 저가를 깨버리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가 이탈을 하지 않는지를 지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가가 최근에 23만 5천 원 구간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가 24만 7천 원인데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지라인이 살짝 깨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만약에 23만 5천 원까지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전기차로의 전환은 놓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나는 들고 갈 거고 추가하면서 대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향후 몇 년을 보시고서 충분히 이제 들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꾸준하게 또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이제 한 종목군들에 좀 매몰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만 좀 잘 하시면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단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30만 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는 뭔가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 먼저 잡아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구간이 23만 5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지수 반등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1차적으로 2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비중을 밀어넣고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뭔가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좀 해결이 되고 캐중 구간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박스권 매매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 깨지 않는지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29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그 구간 근처에서 일단은 정리, 그리고 정말로 향후에 2차 전지가 캐중 구간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고 그 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하고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수익성을 끌어올릴 때 그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목받는 쪽은 다른 쪽이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익을 조금 해증을 하자라고 의견 드리면서 일단은 삼성 SDI는 반등 시에 매도, 저가 이탈 시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34,000원에 15%입니다. 사고 난 이후에 뚝 떨어졌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계속 가지고 가면 본전에 나올 수 있겠죠?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들어간 가격이 좀 잘 샀다고 할까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타점이 좀 아쉽죠. 여기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 왼쪽 네모 2개에서 사셨으면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여기서 사니까 이제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거 오른쪽에 급락한 거 빼고 볼게요. 이런 형태면은 사실 좀 안 사고 싶지 않나요, 느낌이? 저 좀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제가 업황 설명도 참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많은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런 기업이라고 할 지언정, 실적이 좋다고 할 지언정, 이런 형태로 가면 썩 안 사고 싶어져야 돼요. 내려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 샀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지점 말씀드릴 건데, 얘네 왜 빠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유증 때문에 빠진 거 이제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5,500억 유증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3,000억을 제2호 CNT 탄소나노 튜브 하고 있고, 사실상 실상 매출은 플랜트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유증을 해서 기업을 사겠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공장 증설할게. 이런 얘기로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공시 나오자마자 급락했죠.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이스페타시스의 의도가 있겠죠. 네, 뭐 존중은 합니다만 사실 이건 굉장히 주주들한테 패 끼치는 행동입니다. 이스페타시스를 믿어준 주주들한테 우리가 다른 기업 사고 싶은데 돈 좀 줘 요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애널들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애널들이 질문을 했죠. 왜 제2호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HBM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실적도 나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BM 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게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2차 전지하고 있는 제2호를 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 좀 괘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리가 상법 개정이 필요한 또 이유기도 하죠. 네. 일단 대응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볼 법해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환적인 악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오래 들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제 손실 안 보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한 번 주주들한테 어거지로 돈 달라고 했는데 이거 2번 어려울까요? 3번 어려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 적당히 올라가면 정리하죠. 저는 3만 원 위 정도 레벨이면은 8만 원 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분위기면은 충분히 올라올 법합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대장단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매물대 막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튀게 되면은 우선 끌고 갈 게 일단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3만 원 정도 레벨까지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때 정리하는 게 좀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흔히 말해서 주주와의 신의를 저버린 기업들은 우리가 안 보는 게 보통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덜어 있어요. 틈만 나면 유상증자하고, 돈이 있음에도 유상증자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자체적으로 뭐 결함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지휘관들의 이 의사결정이 상당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당연한 리스크로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리스크가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3만 원 위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유튜브에 장지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펄어비스 33,500원에 8%입니다. 붉은 악마, 붉은 사막 말씀 주신 거죠. 네, 연기로 갑자기 빠져서 손도 못 썼습니다.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소식을 좀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사실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을 또 끌어올렸던 게 정말 오래됐죠. 지금 벌써 횟수로 6년 정도 됐으니까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이라는 대작을 내놓겠다라고 야심차게 이야기를 한 뒤 자꾸 연기된 게 벌써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보통 이제 게임 쪽도요. 게임 업계도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퀄리티라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 쪽도 굉장히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갈 때마다 게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발전을 하는 모습들이 체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2018년에 펄어비스가 처음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막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러한 게임이 나와 콘솔계를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게임계도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봤을 때는 정말 퀄리티도 좋고 정말 재밌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 다른 게임들도 이제 신작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퀄리티가 확연하게 뛰어나느냐, 6년을 기다렸던 만큼의 그런 보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살짝의 퀘스천 마크가 저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출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중요한 게 내년에 GTA 6라는 게임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화로 예를 들면 이제 신입 감독이 이제 해외에 또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심차게 출사표를 한번 던져봐야지 해서 이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저기 투자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딱 출시를 해야지라고 해서 딱 봤더니 내년에 어벤져스가 또 개봉을 한다네. 그러면서 어벤져스가 또 이제 인피니티 워, 그게 또 이제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게 개봉을 한다네. 라는 것과 지금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역대급의 대작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서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출시하기에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은 게임들의 퀄리티는 올라갈 거고 펄어비스의 기대감,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지겠죠. 그럼 기존의 캐시카우인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조한 수익성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게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우상향한다라기보다는 우하향하는 쪽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빠질 게 다 빠진 구간이기는 해요. 다 빠진 구간이기는 한데 현재가에서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가 26,600원이죠. 그래서 저가 이탈을 하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31,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붉은 사막이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좀 많이 지나버려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흥행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기는 부분이라서 일단 펄어비스는 기회 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점. 그래서 저가 1타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의 정리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28,20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이 동진 세미캠은 우리 잘 아는 레거시 반도체죠. 그 중에서 소재단 하고 있고, 그 반도체 소재 쪽 매출 잘 나왔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투자도 했고, 대표적인 이제 레거시 기업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레거시가 이제 안 좋죠. 그리고 내년도 초반에도 딱히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반도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이 낙폭이 세게 나온 애들을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흔히 말해 낙폭과대 있잖아요. 그런 건 이런 게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게 낙폭과대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트 보고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타이밍,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레거시 슈퍼 사이클이 또다시 도래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레거시에서 지금 중국의 이제 창신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단가, 그냥 판가를 밑에 깔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레거시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선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HBM 정도는 판가가 그다지 지장이 없는데 레거시 단가는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이런 거는 외교 상황도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도 봐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예측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점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NC소프트예요. 업황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100만 원까지 가죠. 21년 2월에. 이거 어디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겁니까, 이게? 이 바닥을 알려주는 지점은 계속 발생해요. 여기 59만 원 레벨도 바닥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밑에도 또 바닥처럼 보이고. 이런 거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실적보다 훨씬 더 거품이 끼는 큰 상승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함부로 바닥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100만 원짜리 갔던 NC소프트가 10만 원대 오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동진세미캠이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은 동진세미캠은 실적이 나름 괜찮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소재단 기업들에 비해서는 덜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점유해 놓고 있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주가는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아서도 뭐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은 얘가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좀 단가가 좀 아쉬운 이런 형태고요. 일단 보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평단이 28,000원인데 이 기존의 형태상 잡았던 바닥 레벨이 한 요 정도 돼요. 25,000원 전후 되는데 이거 대놓고 깼죠. 이러면은 이 동진세미캠을 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실 중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그걸 다 누군가 들고 올려줘야 됩니다. 세게.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되고. 근데 동진세미캠은 기술력에서 그런 게 나올 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기대되는 바가 없고, 그러면 업황이 좀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내년 하반기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하반기에 돌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중론이긴 한데, 이게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고 기간 투자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사실 좋아 보이고, 적당한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들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레거시는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좀 지속이 되다가 테마색이 좀 나온다든지 또는 반도체 키워드가 바뀔 때 동지세미캠처럼 이제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열리는 게 한 25,000원 정도 선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대가 지금 2만 원 초반이죠. 여기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 저점 또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팔 생각하시고요. 손이 잘 안 나가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로 가면은 25,000원 정도 레벨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서 그 현금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좋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방송 드릴 때, 강의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때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 거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지난주 월요일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런 자리가 이제 낙폭과대예요. 잘 가고 있던 종목이 잘 막 가요.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제 낙폭과대입니다. 이걸 다 깨고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가면 여기 낙폭과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뷰를 가져가시는 게 투자하시기는 보다 효율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진세미캠 대응은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따상님께서 비추로테크 7,550원에 10%. 좀 더 보유하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주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비추로셀 같은 이제 뭐 1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자회사를 통해서 비추로 넥스텍, 뭐 우주항공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엮이거나, 혹은 이제 뭐 주요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또 엮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견조한 수익성을 좀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업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쪽에도 관련이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무주항공 쪽도 어느 정도는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단은 관심도가 완전히 멀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저점 구간을 좀 깨버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주가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권 고점 구간을 보게 되면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제 뭐 워낙에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핵융합 쪽으로도 움직였었고 뭐 초전도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또 거래량을 받아줬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을 잡고서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려는 시도 자체를 해줬는데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가 주지는 않았잖아요. 즉 앞선 구간을 삼켜줄 만큼의 수급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쪽에도 지금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3억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완전히 관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딱 7,000원, 7,100원 선 딱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한동안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무언가 뭐 우주항공이든 아니면 뭐 전력기기 쪽이든 확실하게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을 좀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최근에 우주항공 쪽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쪽도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추로테크는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많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적으로는 나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네. ABL 바이오 28,000원에 30%입니다. 1월까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혹시 지난주에도 문의 주신 분 아니죠? ABL 바이오로 같은 비중을 제가 상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는 올해 바이오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라이센스 하우스를 계약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게 PPP 셔틀, 그랩바디 B를 진행하고 있죠. PPP 셔틀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참 많이 설명드렸는데, 뇌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약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뇌에는 벽이 항상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뼈에 비해서도 두개골은 굉장히 강하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를 드러냈다고 쳐도 뇌를 지키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뇌를 치료할 때 약들이 투여하기가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를 봤을 때 이걸 연구하는 기업이 ABL 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셔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셔틀 플랫폼은 사실 이제 다음 달 초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할 건데 여기에도 참여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하잖아요. 근데 바이오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ABL 바이오처럼 국내에서 좀 특화된 기업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그 행사에 참여해서 막 뽐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행사 이후에 우리 기술을 사갈래라고 할 수 있는 미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호텔에서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주변의 호텔 가격이 하루 묵는데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면은 지금 10배가 뛰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다들 적극적인 미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ABL 바이오도 같은 입장에 있다. 그리고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새로운 모멘텀도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상, 3상단에 있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하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 아무래도 주목받을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 다시 이제 천천히 재료들을 탐색해야 될 때고 제가 10월
이제 고점 이후였나요? 10월 한 3주차 정도 이후로 슬슬 바이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 방에 다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재료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그 중에서 재료를 머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저가 레벨에 잘 사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살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0%면 한 번 더 사면 60%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슬슬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투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왜냐면 이게 좋은 행사가 있고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가능성이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형태의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반으로 줄이세요. 15%로 두시고 이게 좀 빠져요. 저는 빠질 때 가격이 약 한 24,000원대 중반 정도, 24,500원 정도 레벨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레벨까지 오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되고 종목 잘 고르셨고요. 그리고 1월 달까지 충분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ABL 바이오가 이 신고가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폭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대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 35,000원 레벨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다. 이 정도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장지현님께서 채팅창에 또 이제 따뜻한 거 좀 마시면서 하라고 또 이제 또 말씀을 주셨네요. 워낙에 또 저도 그렇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그렇고 화요일 날이 조금 방송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또 응원해 주시니까 응원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종팜님께서 카카오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43,200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슬슬 정리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카카오 사실 거면 저는 네이버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가 우리나라 주식 상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문어발 상장에 안 좋은 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문어발 상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주주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승이 왜 나왔느냐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최근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부분은 무언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혹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치 국면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네이버와는 확연히 다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AI를 전체적인 플랫폼에 접목시켜서 확실하게 또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실적이 또 증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정치 테마,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 정권을 잡았던 때에 있어서 카카오가 많이 이제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 무언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카카오가 반사수에 받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정치 테마 합니다. 아예 인물 후보인 정치 테마 관련주로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네이버를 사지 왜 카카오를 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약간 추세에서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와서 저가 깨버리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저가가 42,000원 한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42,000원 초반대 정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고가 구간이 매물대에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 구간에 막혀서 또 최근에 상승이 못 나온 거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수익폭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한 45,000원 근처 정도 구간에서 정리 쪽으로 잡으시고 카카오는 무언가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현재 정치 국면에 따른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신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18,300원에 15%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 가치, 그 고유 매출 대비해서 지금 평가가 너무 절하돼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재생을 대표하는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을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니까 한 번 더 크게 하락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평단 엄청 낮으세요. 근데 하나솔루션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법안 같은 것들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다시 중론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어디에다 깔까요? 미국에서. 당연히 도시에는 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시골 지역에 많이 깔아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이 깔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중부지방은 어디 지역구일까요?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이 들어가서 태양광 패널을 까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고용이 창출이 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화당 내 여론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풍력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너무 과하게 공격을 하면은 공화당이 손해다. 왜냐하면 지역 민심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점진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시권안의 내용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진 타이밍인데, 이게 한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나 뭐 CS윈드 같은 기업, SK 오션플랜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실제로 신재생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깨질 수 있겠죠. 잘 내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억울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레벨에서 잡은 거는 그다지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봐야 되는 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국내 정치 이슈가 차기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야당이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더 파급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당연히 점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늘리는 폭을 줄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건 결국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들이 해소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자회사 이슈라든지 실적이 조금 깨져 있어요. 근데 이거 내년도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저가 매수가 오히려 유효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황이 제대로 깔려 있다라면은 이렇게 본래 가치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솔루션은 지금 시장 중심주가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간다는 형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다. 좀 다만 기간 투자를 6개월 이상 하는 점을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군은 기만치료제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또 상승이 나온 쪽이 비만치료제였죠. 뭐 인벤티지랩은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군들이 일제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비만치료제가 새롭게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효과를 또 받지 않을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일단 미국에서 사실 비만치료제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런데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값이 또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비만치료제를 또 처방을 못 받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또 너도 나도 비만치료제를 받아서 살을 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1차적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딩이거든요. 즉 머스크와 트럼프에 관련된 트레이딩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머스크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 맞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비만약 가격 낮추면 다 건강 개선될 거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미국인들은 패스트푸드의 민족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이제 비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만약 가격만 낮추면 미국인들 건강 개선될 거니까 이거 비만약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법.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만한 게 저는 현재 대형주 단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또 뭐 AI 반도체 쪽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이슈 가져가면서 또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는 긍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큰형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단에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후보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보군 한번 보면요. 자, 나이백,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봉 LS, 펩트론이 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자,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그러면서 이제 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병 활동 지수가 감소된다라는 그런 이제 또 효능을 최근에 확인을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 노화 역전 펩타이드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신약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로도 어느 정도는 또 엮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이백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단에서는 가장 크게 또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나이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흐름은 사실 거의 동일해요. 바닥권에서 고가 흐름까지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박스권 저점에서 물량 잡아주고 급등, 그 다음에 조정, 박스권 저점에서 물량 잡아주고 급등,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와주고 물량 넣어준 다음에 급등,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 최근에 흐름이 어땠느냐? 물량 저점까지 조정 나온 다음에 잡아줬죠. 오늘까지 밀어 넣어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박스권 고점까지 상승이 유력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나이백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5,5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리뷰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휴젤입니다. 12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었는데 소폭 상승을 해서 약 12.9%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저는 이 종목이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이고 게다가 리스크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 숙주 관련 소송이었죠. 그것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진출을 내년부터 본격화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휴젤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글로벌 이제 뷰티테크 그리고 이런 피부 미용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큰데 미국 시장 빼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런 상태의 기술력, 이런 상태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휴젤이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라면 가지고 올 퍼포먼스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당연히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고요.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29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섹터는요, 화학입니다. 사실 제가 화학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이제 물음표가 올라오실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라든지 모멘텀 베이스를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리는 사람인데 화학주들은 지금 실적이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 좀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언제 꺾였냐면 좋다가 꺾였던 게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부터 꺾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했을 때 중국이 조금만 살아나 주면은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롯데 이슈라든지 롯데 케미칼 포함해서 화학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지점 오늘 좀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스몰캡 종목 가져왔습니다. DS 단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리사이클링 화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박 계약이 있었죠. 조 단위 이상의 대박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필립스 66 미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그리고 화학 기업입니다. 여기에 신재생항공유인데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신재생항공유를 1조 원어치 이상 올해 12월부터 27년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DS 단석이 작년에 실적 엄청 좋았거든요. 작년 실적 1년 다 합쳐서 실적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1조 원 가량의 수주를 지금 했고 이제 12월부터 공급하기 출발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지금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아무래도 친환경 기름이라든지 친환경 화학 제품들, 그리고 친환경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DS 단석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반적인 화학주들과는 상당히 차별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상장 초기에도 상당히 많은 이목을 집중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의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주가가 아직도 이 바닥이에요. 아직도 이 바닥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이거는 왜냐면 올해 실적이 좀 깨졌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리사이클링이라든지 화학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깨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주가 언제 출발이다? 올해 12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거래 나와줬고, 제가 원하는 이제 조정 타점이 슬슬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출발해도 되는 지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는 48,000원, 단기 목표가 48,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입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까지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내일은 또 굉장히 다양한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둘이 또 내일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먼저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또 토마토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 4시에 시장 위기 상황, 연속되는 트렌드 매매 성공의 비밀은 아무래도 제가 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또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매매를 또 위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12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결 내일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구 전문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월수금 제 유튜브, 김군의 금모투자 유튜브에서 오후 4시에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월요일이랑 주제가 같습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2025년에 봐야 되는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증시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못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봐야 되는 애들을 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월요일날 공개방송 시간 안에 다 못 드렸었는데, 추가로 못 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강된 섹터들, 보강된 종목들 같이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내일 가져볼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또 김군수 전문가님의 스타일이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제 또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최근에 저가에 대한 매력도로 반등을 하다가 오늘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FOMC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길게 보면은 트럼프 임기도 약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 시장은 무언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잘 고르는 방법은 저희가 또 내일 각자 공방에서 한번 또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공방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저희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